예, 요새 제일 유행하는 게 이제 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건데 하니스를 만드는 것도 이건 언젠간 끝날 일이다. 스케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맞다. 현실은 6개월짜리 하니스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비스 되게 하고 데이터를 붓고 하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예. 6개월 안에 없어질 거를 지금 오늘 빌드해서 내일 디플로이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기에 보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노엄 브라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팟캐스트에서 녹화를 한 편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올라오자마자 보진 않았는데 승주님이 이거 꼭 봐야 된다라고 시그널을 여러 번 주셔서 저도 그냥 각 잡고 한번 그 들어봤고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사실 녹화하기 전날인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이 친구 얘기 계속 또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5원 프리뷰가 발표됐던 게 불과 9개월 전입니다. 그때 발표를 하면서 전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톡하는 걸 했었는데 이 맨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형원 박사님이고 노원 브라운은 이 친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게 아, 이 친구가 오원의 메인 개발자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뭐 겸손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르게이 브린과 점심 한번 먹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몸값이 굉장한 탑 클래스 1인 중에 하나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친구 레주메를 보면 노원브라운닷컴이라고 아예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양력을 살펴보면 나이가 한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 한 36, 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픈 AI에 들어간 게 2023년 초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이제 2년 막 남짓이고 그 전에는 페어에 그 얀 레쿤의 연구소인 페어에 있었고 거기에서도 뭐 게임 관련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포커 AI라든지 뭐 디플로머시라는 그런 게임 AI라든지 이런 게임 관련한 인공지능들을 많이 했는데 그 데미사 서비스랑 약간 생긴 것도 비슷하고 너디 필도 비슷하고 트랙도 살짝 비슷한 약간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로베리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에 회자되기 시작한 게 2023년 후반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이걸 시작했다고 봐야죠. 근데 23년 초에 일리아 서스케버랑 뭐 밥을 한번 먹으면서 거기에서 일리아 서스케버가 프리트레이닝의 양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그 테스트 타임 컴퓨트, 리즈닝을 더 늘리는 부분에 뭔가 출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생각보다 그거 어렵지 않을걸? 이라는 그런 인사이트풀한 말을 한마디를 해줘서 이 친구도 이 뽐뿌를 강하게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4개월 전쯤에 그 테드 톡을 찍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기가 이 띵킹 모델을 만들게 됐는지 저희 띵킹 모델이 오늘의 주제인 뭐 시스템 1, 시스템 2랑 관련 있는 시스템 2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포커 토너먼트 AI를 만들었었는데 2015년에 대회에 나갔는데 원 트릴리언 포커 플레이니까 굉장히 많은 플레이를 학습 데이터로 쓴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천 개의 CPU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간 모델은 그냥 상대방의 패가 나오면 바로 10ms에 바로 의사결정이 나오는 그야말로 그냥 통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졌답니다. 큰 폭으로. 그러고 나서 2017년에 재도전을 했는데 그때 바꿔서 나간 로직이 20초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20초간 생각하게 만들면서 거의 자기 표현으로 이제 unbeatable, 절대 지지 않는 모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20초 정도의 생각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만약에 10ms 만에 판단하는 모델이었다면 약 10만 배 정도 더 큰 모델이어야 똑같은 정도의 캐파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게임과 관련한 것들을 계속하면서 소위 이 인퍼런스 타임 컴퓨트, 테스트 타임 컴퓨트, 띵킹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뭔가 리워드가 있구나라는 거를 자기 대학원생 박사과정 시절의 어떤 그 연구 주제에서부터 계속 쌓아왔던 친구고요. 뭐 말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노암은 저한테 새로운 안드레이 카파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예, 안드레이가 너무 현업을 오래 떠나 있어서 이 완전히 이제 프론티어에 있는 날것의 지식이라든지 그 감에 대해서 딜리버 해주는 거는 이제 조금은 떠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노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스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시스템 1, 시스템 2가 말이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작년엔가 돌아가셨던 카너만, 예.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 거기서 이 내용이 되게 자세히 다뤄지는데 시스템 1은 좀 직관적인 빠르게 뭔가 어떤 뭐랄까 편향이나 휴리스틱을 가지고서는 알고 있는 지식을 빠르게 인출하면서 추측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면 시스템 2는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걸쳐서 숙고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어떤 펼쳐내는 단계들, 우리가 연구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뒤에서 한번 조금 비유들을 더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2023년 초에 노암이 일리아랑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리아는 그야말로 인사이트 덩어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뭘 하더라도 자기만의 생각들이 명확히 있고, 예, 지금도 뭐 자신만의 행보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의 연예인 느낌? 예, 안드레이나 노암이나 이런 애들이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2023년 초면 GPT-4가 막 나왔을 때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AI 연구가 프리트레이닝을 더 늘리는 것, 훨씬 더 스케일업을 하는 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을 때였는데 일리아가 그때 그 방향은 이 한계에 금방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리즈닝 쪽에 강한 인사이트를 좀 그 노암한테도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암이 거기에 필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 갔겠죠. 예, 근데 이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카데미아 같았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솔직히 투자를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요샘 알트만과 오픈 AI 리더십이 이 부분도 강하게 컴퓨테이션을 좀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줬다고 그래요. 네. 예, 모든 프로젝트들이 그렇듯이 메인스트림의 어떤 아이디어가 조직과 사회에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과 다른 무언가를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픈 AI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거꾸로 굉장히 유의미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저희 AI 업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것, 나벌한 것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거의 다 오픈 AI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새로운 개념이나 뭐나 이런 게 오픈 AI에서 나오면 다른 소위 프론티어 랩이라고 불리는 막 구글이라든지 중국의 그런 랩들이라든지 XAI, 메타 등이 그냥 따라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도 오픈 AI가 밸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하니스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요새 제일 유행하는 게 이제 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건데 하니스를 만드는 것도 이건 언젠간 끝날 일이다. 스케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맞다. 그러면서 저희 그 쓴 교훈 비터 레슨이 언제나 옳다. 비터 레슨이 그냥 단순화하면 인간이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룰 베이스로 코딩을 한 그 로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단순한 방법과 대규모 컴퓨팅, 대규모 그 데이터를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아웃풋이 좋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네스가 모델이 헛짓을 안 하게 강하게 좀 구속시키는 뭐 그런 장치들 같은 걸까요? 그렇죠. 엑소스켈레톤, 익스터널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 모델이 더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 안에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뭐 온갖 종류의 프롬프팅, 뭐 컨텍스트 그라운딩, 펑션 콜링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하니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암은 하니스를 크러치라는 표현을 해요. 목발. 예,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다고. 예,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야기를 좀 깊게 파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O1과 O3의 이야기. 그래서 앞서서 승주님이 시스템 1은 직관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시스템 2는 무언가 깊게 사고하면서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그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로 비유하면 GPT-4가 시스템 1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O3가 시스템 2인 거죠. 이 얘기를 해요. 시스템 2는 충분히 좋은 시스템 1 없이는 이건 동작하지 않는 이야기다. 네, 너무 맞는 얘기죠. 사실 저희가 체인 오브 소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GPT-4가 나왔을 때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 앞에 있는 GPT-3라든지 아니면 GPT-3.5가 정말 신기하긴 했지만 지금 따져보면 정말 능력은 허름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 가지고는 잘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배운 게 있고 기본적인 모델의 캐파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독립이 아닌 의존 관계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좀 했었고 비둘기에게 체스를 가르칠 수 없는 이유 포커 게임을 비둘기한테 너 생각을 곰곰이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수천 년이 지나봐야 진전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의 이야기가 승주님 저희 지난주에 힌튼 교수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슈퍼 인텔리전스가 볼 때 인간은 닭이다. 네, 불편한 이야기지만, 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러나 그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이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1년 동안에 O1과 그 O1을 카피한 수많은 모델이 있잖아요. 그 딥시크의 R1부터 해서 이제 작은 크기의 리즈닝 모델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요 과정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 딥시크 R1 페이퍼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줬잖아요. 그냥 기존의 소위 시스템 1 모델이었던 딥시크 V3를 가지고 얘를 어떤 식으로 리즈닝 모델로 계속 바꿔가는지 사실 그 인센티바이즈 어떤 그 정답을 맞추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모델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강화 학습 자체가 엄청난 컴퓨테이션이죠. 네. 이 모델 자체가 시스템 1 모델에서 시스템 2 모델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중간 단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맨 끝 단계의 보상을 주고 앞에 단계는 알아서 그 정렬이 되게 하는 뭐 그런 기법이었던 것 같았어요. 중간 단계의 보상의 품질보다 그냥 그 보상의 명확성이 훨씬 더 큰 시그널이다. 그래서 보상의 명확성 부분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집중했었던 게 딥식의 GRPO 모델이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모델들이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게 대부분 verifiable reward가 있는 도메인을 썼잖아요. 수학과 코딩 뭐 이런 영역을 가지고 썼죠. 근데 재밌는 거는 수학과 코딩만 가지고도 그 리즈닝 능력을 강화시켰는데 사실 다른 도메인에서도 리즈닝 능력이 다 강화됐거든요. 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이제 저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면 사실 모든 영역에서의 정의가 굉장히 잘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얘기하기로 야, non verifiable 도메인에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도메인을 갖는 게 이게 유일한 생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쩌면 끝나겠다라는 생각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니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도 그냥 모델 자체가 다른 모델로 진화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프레임워크가 필요했어요. 모델 자체가 다음 단계 모델로 진화를 하면 그 모델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티피셜한 인공의 데이터셋을 저희 소위 합성 데이터, 신세릭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그 친구를 다시 다음 단계의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 전에 모델에서는 시스템 2 형태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던 걸 다음 단계의 모델은 시스템 1 레벨에서 그걸 처리해 버리거든요. 오픈 AI조차도 혹은 프론티어 랩조차도 모델의 능력을 계속 위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그 어떤 캐퍼빌리티 오버행을 꺼내기 위해서는 엑소스켈레톤을 쓴다. 익스터널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노암이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매우 미슬리딩하다. 일종의 스태피 펑션 같은 느낌이죠.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막 유동하지만
그게 어떤 플라토가 있다가 점프 있고 다시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학습하는 거를 좀 살펴봐도 미적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게 무언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 문제와 뭐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걸 풀고 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미적분의 개념이 본질에 대한 게 머리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x제곱 미분하면 그냥 2x. 왜 그런지 그걸 물어봐야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O1, O3 리즈닝 모델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 Y 컴비네이터 스타트업 스쿨 했었지 않습니까? 샘 알트만도 거기에 강사로 나왔었는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뭐 디펜서빌리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얘가 샘 알트만이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이게 큰 기회인데 왜 너네들 안 하니? 라고 딱 하나만 찍어서 얘기했었는데 리즈닝 모델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리즈닝 모델이 훨씬 더 태핑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3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뭐 5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그러한 식으로 연결해서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날리지에 대한 탐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의 탐구라든지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어떤 서치 기계로서의 O1, O3가 충분히 효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태핑해 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달 전 정도부터 이거를 잘 레버리지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기억에 좀 남았고 뭐 그거 하면서 이제 노암이 얘기했었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10억 원도 리즈닝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뭐 물론 구체적으로 이런 예제가 있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냐라는 질문들이 그 스윅스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103 정도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비러 레슨 얘기를 하거든요. AI 개발의 핵심 철학 얘기를 하면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 노원 브라운의 요번 1시간 한 20분짜리 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 이외에도 뭐 포커 게임에서의 레슨이라든지 뭐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를 중간에 강력 추천드리고 이 비터 레슨 관련해서는 그냥 스케일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가 핵심 메시지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앞장에서도 하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6개월 있다 모델이 할 일을 위해서 6개월짜리의 생명 주기를 가진 엑소스켈레톤을 만들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게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한 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축이잖아요. 스케일의 축 메인은 두 축이죠. 컴퓨 스케일, 데이터 스케일인데 사실 데이터 스케일은 그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는 한계에 왔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신세릭 데이터들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컴퓨트는 노암이 했던 얘기인데 하드월은 자기는 무한할 거라고 본다. 이게 컴퓨터를 계속 투입하는 만큼 모델의 능력은 계속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소프트월 그냥 데이터셋이 고갈되거나 돈 투입 대비의 아웃풋에 대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안 하게 되는 상황 그거는 이제 소프트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소프트월에 부닥칠 거다라고 얘기하지 하드월은 스케일로가 계속 동작할 거다라고 여러 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노암이 스케일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거다. 그러니 6개월짜리 하니스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6개월짜리 하니스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비스 되게 하고 데이터를 붓고 하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니스라는 개념이 이 모델의 어떤 캐퍼빌리티 오버행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익스터널 프레임워크,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시스템 프롬프트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라든지 모델 체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는데 요것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엑소스켈레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냥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 한 컨셉 더 나간 거죠. 컨텍스트 그라운딩, 뭐 펑션 콜링, 그다음에 뭐 뭐죠? 정보들 가져온 컨텍스트 리트리벌 하는 거.
뭐 RAG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요새 LLM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실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 자체거든요. 예, 모델 단위 모델에서는 뭐 프롬프트와 펑션 콜링에 관련된 거,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위 모델들을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묶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고 노암이 얘기했던 소위 하니스인데 음. 이게 노엄이 그 질문이 이게 있었어요. 지금 현존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회사도 만들어요. 예.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정말 많은데 이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너무 휴리스틱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픈 AI는 지금 현재 구글이나 뭐 다른 데들이 밀고 있는 이 에이전틱 프레임워크보다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언젠가는 곧 공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현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의 ADK라든지 네, 오픈 AI 자체도 에이전트 SDK가 있거든요. 거의 안 밀어요. 근데 거의 안 미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렌틱이라든지 뭐 랭체인이라든지 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하는 미드웨어들 그거 밀고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는데 저도 이거 한 개가 그냥 쓰면서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휴리스틱이 경험이나 직관에 기반한 해결책이거든요. 룰 베이스로 우리가 이렇게 막 컨디션, 브랜치를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거가 이제 휴리스틱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도 앱을 만들면서 앱에 에이전트 앱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면 그 기능을 그 하나로에 넣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제일 잘 동작하는 거는 단위 작업을 시스템 프롬프트로 깔끔하게 넣어서 걔를 그냥 프롬프트 캐싱을 하면은 그 품질이 제일 좋고. 근데 기능들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음.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 트라이아징이라고 요새 표현하잖아요. 스위칭, 에이전트 분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롤 베이스예요. 뭘 물어보면 여기로 가. 그다음에 저걸 물어보면 저 에이전트를 불러. 그럼 그렇게 동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작을 그렇게 안 해요. 그걸 걔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도입하거든요. 프롬프트에 기술을 하는 언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펑션 콜링에 들어가는 펑션 콜을 바꾸든지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이 소위 스위칭이 잘 일어나는 조합이 있고 잘 일어나지 않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 회사들이 그 조합을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수동 설계가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순 없다. 안드레 카파시의 좀 전에 트윗에 아마 과학과 예술의 비유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예술 같은 거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방금 한 얘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노암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원적으로 모든 하니스 이 친구는 이걸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크러치라고 표현을 하죠. 목발이라고. 스케일에서 없어질 거다. Eventually washed away by scal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맞는데 그러나 현실의 서비스를 만드는 우리는 하니스가 꼭 필요하다. 6개월짜리더라도. 하니스가 결국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AI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냥 다 하니스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니스로 인해서 얘가 없어질 거긴 하지만 이 모델의 캐파빌리티 오버행이 보완된다. 모델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사용되지 못했던 언더 유틸라이즈드 되던 부분이 보완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하면서 이상적인 AI 컴퍼니는 리서치와 프로덕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고객 상담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시스템 프롬프트의 모든 것을 기술하고 얘를 프롬프트 캐싱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나 현실의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니스를 최적화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만 결국은 우리는 모델을 우리에게 딱 맞는 모델로 진화시키기 위한 베이스라인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셋이 있어야 SFT는 뭐 RLHF건 DPO건 걸 수 있는 세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GPT-4나 이런 프론티어 모델들이 처음 탄생할 때도 얘들을 스케일 AI한테 엄청난 수동 작업 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하니스거든요. 네. 예, 익스터널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 데이터셋을 가져온 거죠. 그렇게 데이터셋이 한번 어느 정도 가공된 게 생겼을 때야 이제 그 뒤로 수학 체증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뭐 언제나 이기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구나. 저는 사실 데이터가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프트웨어 2.0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룰로 꺼내는 기계거든요. 그걸 컴퓨테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거고, 그게 이제 스케일 로우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저는 노암은 이게 언젠간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엑소스켈레턴을 잘 써서 데이터셋을 잘 만드는 걸 해야 우리도 우리 서비스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주장, 요것도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는 순간까지만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1년, 2년 내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걸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2년을 기다리는 자가 또 위너가 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 쭉 듣고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희가 지난번에 안드레이 카파시 다뤘을 때 오그먼트와 오토노미 사이에 슬라이더가 있는 거를 다뤘었잖아요. 지금 인간이 증강도 그 엑소를 붙이는 것도 있듯이 모델에 엑소를 붙이는 것도 있는 그런 심상이 조금 전에 생겼어요. 근데 그걸 이동하는 데에는 지금 이동을 하는 데는 이게 시간의 함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력일 수 있으나 타임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가 있고 그게 시간을 태워서 얻는 건 뭘까? 경험이지 않을까요? 경험치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우리 이 인텔리전스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냥 랜덤한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에너지를 계속 써서 무언가를 이렇게 압축하면 그게 거기서 인포메이션들이 끊어지거든요. 지금 삽질을 하는 엔지니어는 다음 단계 모델의 능력이 신장되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감을 잡지 않을까요? 저는 그 동의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랭귀지 모델을 포스트 트레인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손에 쥐었었고. 근데 포스트 트레인을 하는 것보다 프롬프트로 가이딩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라는 걸 이제 언제 깨달아서 그걸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어서 무언가 좀 데디케이티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시도들도 아, 이게 베리파이어블 도메인 모델이 아직 충분히 그 시스템 원적으로 그 명확한 난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은 예, 실패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들은 여전히 우리 사업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방금 이제 승주님이 하셨던 얘기에 도달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정말 최전선의 프론티어들의 얘기들을 저희가 전달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가 현실에서 쓰는 서비스들은 이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훨씬 더 미약한 기능들도 사업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할 일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모든 짓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한 판단의 틀이 서거든요. 저건 하지 말자. 저건 하자. 시스템 1이 생긴 거죠. 시스템 2 덕분에. 시스템 2가 성공한 시스템 2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 비럴 레슨은 언제나 옳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냥 굳이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인텔리전스의 출현 시점은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서 제가 몇 가지 명언들만 그냥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막 가져왔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결국은 이 첫 번째 문장은 무언가 이 하니스를 조합해 놓은 지금 현재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의미는 있지만 좋은 예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스캐폴드, 하니스, 크러치 뭐 이런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질 거야. 예, 그냥 다 모델 안에 인터널라이즈 될 거야. 내재화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비럴 레슨이 그냥 언제나 윈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의 얘기는 6개월 안에 그냥 없어질 것 때문에 6개월을 빌딩하는 데 쓰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너무 맞는 얘기인데 6개월 안에 없어질 거를 지금 오늘 빌드해서 내일 디플로이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기에 보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윅스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모델들의 캐파시티들이 전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들의 전문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새 모델 라우터라는 개념 많이 쓰잖아요. 이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요. 멍청한 라우터가 빨리 처리하는 게 낫냐, 아니면 스마트한 라우터가 정확히 처리하는 게 낫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트레이드 오프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왜? 결국은 스케일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정말 스마트한 모델이 모든 걸 끝낼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노암이 또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AI 에이전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간의 뇌의 생물학적인 구조는 그 몇십만 년 전에 케이브맨, 동굴에 살았던 그 유인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린 지금 달에도 가고 원자력도 쓰고 반도체도 만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모델이 그 케이브맨이다. 음. 지들끼리 무언가 콜라보레이트, 협업하거나 컴핏, 경쟁하거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짜여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스케일이 투입되면 지금은 또 비교가 되지 않는 무한한 영역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제목이잖아요. 테스트 시간 컴퓨팅을 다중 에이전트 문명으로 확장하기. 문명이 나오죠. 그 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GPT-3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약 3년이 좀 넘게 흘렀거든요. 그 GPT-3에 어버버버 하던 그 바보 같은 모델에서 지금의 이 오퍼스 4라든지 아니면 O3 같은 모델에 있던 발전상의 그 갭을 생각해봐라. 그 갭만큼이 다음 3년 동안 일어난다거든요. 더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3년이 심지어 리니어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컴퓨테이션을 많이 갖는 것만이 답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계속 잘 팔아댈 거고 AMD를 비롯해서 AI 칩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무한히 팔 거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재밌게 저도 봤고 또 정성님의 해석을 들으니까 또 한 번 또 재밌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아마 풀려 나온 건 스윅스가 질문을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면 스윅스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질문하고 그거를 끌어내기 때문에 또 재밌는 세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스윅스와 노암의 대화는 사실은 AI의 발전상을 계속 따라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을 머리에 딱 넣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한번 들어서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밑에 깔고 얘기한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서 그게 또 어떻게 다른 새길로 빠지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GI 필드의 사고방식이라고 제목을 일단 뽑아봤는데요. 이게 필드라는 게 약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 매트릭스의 파란 알약 먹을래, 빨간 알약 먹을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래. 그거에서 이제 AGI와 엮어가지고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성님이 풀어주신 그 노원 브라운의 테스트 시간 컴퓨팅을 다중 에이전트 문명으로 확장하기에서 이제 저도 같은 것들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 1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당신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 장치에 대한 견해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쓴 교훈으로 돌아온다.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발전시킨다.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모델들은 단지 규모와 전반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임플리시트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명시적으로 해주는 것 속에서 창발하는 것들, 암묵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마음이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게 그냥 인센티바이즈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원 브라운이 2024년 9월 20일이니까 5원 나올 즈음에 이렇게 잡 포스팅 올렸었어요. 멀티 에이전트 리서치 팀을 꾸린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목에는 얘기했지만 알맹이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지금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걸 했는데
요거에 대한 알맹이를 아직 정확하게 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다 되긴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거 보면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6월에 핫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컨텍스트 윈도우를 채워넣는 섬세한 예술이자 과학이다. 그래서 저는 좀 강조를 해놓은 거가 이게 LLM에 대한 심리학, 카파 씨가 몇 번 얘기했었던 LLM의 그 재기대한 거, 들쭉날쭉한 거, 뭐 속기도 잘하고, 뭐 기억을 오래 가지지 못하고 한 심리학을 바탕으로 활용을 해서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GPT 래퍼, 챗 GPT 래퍼라는 표현은 너무 진부하고 잘못된 용어다. 그런데 이게 안드레이 카파시가 한 이야기는 고안한 개념어는 아니고 이미 좀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링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AGI 필드라는 거가 이제 제가 좀 패턴을 느꼈던 거가 오픈 AI 특유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코덱스 나왔을 때 그때 알렉산더와 그 두 분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얘기를 했나? 뭐 그랬었을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여기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AGI의 심취한 생각은 모델이 훈련 중에 컨텍스트 창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하자.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시키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가장 AGI의 심취한 방식이 뭘까?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모델이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뿐이고, 그러면 자체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창발적 속성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게 AGI 필드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비터 레슨이네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컨텍스트 관리를 지금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많은데 오픈 AI의 관점은 이미 그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링조차 모델이 포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이때 5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덱스 1이 그 챗GPT 코덱스에 쓰이는 모델의 이름인데 코덱스 1처럼 코딩이 특화된 특정 기능적 목적에 맞는 더 나은 맞춤형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서 얻은 학습 내용을 다른 기능적 목적에서 얻은 다른 모든 학습 내용과 함께 훨씬 더 큰 모델로 일반화하여 이들이 함께 정말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정말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이게 또 AGI 필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GPT-5라는 레이블을 넣을 때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픈 AI나 이런 데들한테 가끔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위에서 이런저런 거 많이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너네가 만드는 거 다 모델이 다 하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죠. 명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기획서 제너레이터로 쓰고 있는 거죠. 일단 유지즈를 보고서는 엄청 배우고 있을걸요, 오픈 AI가. 그럼요. 한국에 대해서 오픈 AI가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여기저기 들은 얘기로는 유료 모델 사용자, 그러니까 20불 이상을 내는 사용자의 비율이 엄청 높다면서요. 세계 2위. 2위나 돼요? 그리고 API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전부 다 보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압도적인 참신함. 와,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그 한 명짜리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예, 원맨 유니콘. 그걸 제 1번으로 한국에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한국의 강점이에요. 여기를 한번 짚어봤었고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것을 가져와서 일반화된 모델에 적용하면 모든 다른 영역에서의 전이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이를 짚었잖아요. 계속 얘기했죠. 네, 신기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배움에도 공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드와케시의 팟캐스트를 제가 즐겨보는데 드와케시가 자기 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7월에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좋았던 세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브리에 댄 슈퍼가 드와케시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드와케시가 AI를 써서 자기의 배움을 증강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세션을 다룬 거예요. 근데 노원 브라운의 얘기와 공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드와케시가
굉장히 네임드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드와케시한테는 주목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스윅스를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인터뷰어는 엄청 공부를 해서 좋은 질문을 내기 때문에 좋은 세션이 있었다면 인터뷰어가 누군지를 또 알아보는 게 저는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와케시의 그 어떤 얘기에서 AI로 뭐 핵심 지식 추출하기. 그래서 어떻게 한번 AI로 먼저 돌려가지고 그거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간격 반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드와케시는 독서를 하거나 이게 새로운 팟캐스트 인터뷰가 선정이 되면은 일주일 정도는 그분이 했던 말이나 논문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파고들고 그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AI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근데 그렇게 한 거 읽으면은 읽는다고 저희 머릿속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울까? 그러니까 빠르게 시스템 1으로 포섭을 하면 빠르게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접근을 쓸 때 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데 이 스페이스드 리피티션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니키 케이스라는 분이 되게 블로그를 인터랙티브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핵심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그 다시 카드를 만들어서 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오래된 전통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에빙하우스 만각곡선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억의 롱테일을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하는 게 아마 여기 카드 부분이 나올 건데요. 어, 오답 노트인 건가요? 암기 카드 같은 거예요. 이 단어장 같은 건데 그거 질문이 나오고 답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처음에는 자주 그걸 볼 수 있지만 맞춘 것들은 몇 시간 간격을 늘려가지고 다음에 인출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맞춘 것들은 자꾸만 더 뒤로 가거든요. 한 3개월 뒤에도 맞추면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간 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수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를 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이 있어서 여기 있는 단기, 좀 중기, 장기로 이렇게 밀어갈 수 있게 그런 기법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안키라는 엔키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도구가 가장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와키 씨가 앤디라는 분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접한 다음에 그 전의 인터뷰와 그 후의 인터뷰가 굉장히 달라졌대요. 그래서 직접 그런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허깅 페이스에다가 그 간격 반복용 프롬프트를 만드는 뭐 데모 같은 것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실제로 드와키즈가 현재 쓰는 거는 안키가 아니라 모찌라는 툴을 쓰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넣고서는 암기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대본을 물론 준비하긴 하지만 빠르게 그거를 인출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AI를 써서 먼저 어떻게 워밍업을 하고 이제 토대를 잡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근데 좀 넘겨 보면은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좁은 길에서 우주를 보다. 이게 조금 전에 트랜스퍼 얘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게 깊게 파면 depth is broad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하나를 깊게 파면 다른 걸 넓게 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다. 그래서 이거 되게 맞는 말인데, 일단은, 뭐, 사람을 모델에 비유하면 일단 하나의 우물을 파서 깊게 알면, 코딩을 되게 잘하면, 모든 것은 알지만, 그거를 이해했던 능력이 전이해서 다른 걸 이해하는데, 끌어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인간은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코딩을 잘한다고 꼭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바로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바이스 벌사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코딩 유관 논리 작업에서는 뭐 효과가 있겠죠. 네. 모델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잘 전이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워낙 많이 했죠. 그렇죠. 인간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얘는 공부하고 외우는 걸 강요당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의 상황이니까 클로드 3.5일 상황에서 그 드와케시가 어떻게 약간 자기를 증강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까 그 소개했던 스페이스드 리피티션 방법을 써가지고 지식의 복리다. 미래 학습을 위한 기억수. 자기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다음을 학습을 하는데 되게 복리 효과가 생긴다. 이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사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면 꾸준히 이거를 공부를 하고 외우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에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만 아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보다는 미래의 학습을 위한 것이다. 학습은 복리처럼 불어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배운 것을 이용해 미래의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배운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캐시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제 뇌의 자원을 연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연이 영상에서 좀 나오고요. 근데 자기도 이거를 다른 인터뷰어들의 그 아이디어에서 얻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래의 아하 순간을 위한 지식 캐싱 뭐 같은 맥락의 얘기고요. 근데 지적 거인들을 따라서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들 특히 칼 슈만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칼 슈만이 그 두아케시 편에 있거든요. 근데 되게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빠르게 여러 개의 그 어떤 일견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줄을 깨워서 설명해내는가? 그걸 즉석에서 하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막 보면은 어떻게 페르미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이 계산해내는가? 그런 얘기들. 그래서 타일러 코엔 같은 경제학자나 칼 슐먼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내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점들을 연결하는 작업,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문서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문서 쓰는 방법이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카파시의 중력 기법 있잖아요. 쭉 다, 정선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걸 위로 올리고, 그쵸. 쭉 밑으로 내리게 하는 하나의 컨텍스트에 다 넣는, 때려 넣는.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초기 작업을 한 다음에 또 그 AI에다가 때려 넣고서는 또 뭘 하는가. 그래서 되게 실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가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의 작년 약 11개월 전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11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아직 20대 중후반 정도거든. 26? 그 정도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소개한 이유는 앞에서 노원 브라운 얘기랑 똑같다. 시스템 1을 끌어올리면 시스템 2를 잘하게 되고 시스템 2의 경험이 다시 시스템 1이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비터 레슨이 여기도 동작한다. 너가, 그쵸.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많은, 네, 많은 걸 하고 소화하고 근데 그걸 소화하려면 결국에 압축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 덱을 만드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카드 덱을 보는 게 되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빠르게 넘겨서 그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댄하고의 세션 말고 앤디하고 세션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앤디하고 세션은 양자역학 책을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하냐, 그거를 라이브로 한 몇 시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앤디는 PDF, 이게 2023년의 상황인데, PDF를 읽고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정도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직접 개발을 했대요. 이분은 칸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마이클 릴슨이라는 또 되게 유명한 분하고 같이 뭘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카드가 생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PDF에다가 그 어노테이션을 하는 건데, 어노테이션이 나중에 그 안키 카드 덱처럼 바뀌어요. PDF를 읽다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가? 예, 질문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LLM을 엮어서 2023년에 만들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나와요.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자기 증강의 하네스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승주님도 비슷한 방식을 쓰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런데 저도 뭔가 공부하고 나면은 그거를 넣고 걔한테 저한테 블렛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걔가 이제 맞았다 틀렸다 피드백 주는 형태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도 느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30분을 읽을 거를 2시간 읽는다. 팽창시켜서. 질문을 답변하다 보면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스킴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킴해서 읽을 거를 정했다면 그거는 지난하게 읽어야죠. 그리고 모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칭찬해 주거든요. 정확합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보상이 되더라고요. 아, 나보다 훨씬 우수한 이 녀석이 칭찬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요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댄 슈퍼하고의 세션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앞에 그 노원 브라운 얘기랑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너무 길어져서 이 얘기는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그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있던 프랑슈와 숄레의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 책에 있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챗GPT의 이미지로 다시 그려본 거, 변형시켜서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딥러닝 시절에는 모델들이 이렇게 패턴들을 인식하는 게 데이터 포인트 근처였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그 프랑스와 숄레가 얘기하기를 인간은 이걸 할 수 있다. 인간은 더 넓은 거에 그 연관 관계 같은 것들을 상상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모델도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래 이미지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게 약간 구슬을 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거에 좀 시달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포페니아라는 그 얘기가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이건 약간 어떤 증상 같은 건데 그냥 관계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연상이 막 되는 새길로 빠지기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프리 힌튼의 그 약간 무서운 인터뷰를 보고서는 질문 답변을 하다가 뭔가를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잠깐 좀 뜨끔해가지고 왜 뜨끔했냐면 모델한테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기도 하지만 뜨끔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그래서 좀 뜸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9일 동안 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그래서 이게 그때 들었던 그 뜨끔한 느낌, 공감받는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착각인지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을 유도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게 재미는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이제 그렇게 막 계속 뭐가 연상이 되는 거에 시달린다라는 표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네 관찰과 의견을 개진해라. 이 앞에는 물론 굉장히 긴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당신이 유저가 무작위적인 사건들 A, B를 제시하고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 C가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우리의 대화는 이런 구조를 가졌대요. 그랬더니 모델이 여기가 아포페니 인콰이어러였어요. 모델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비게이터로서 나의 방대한 개념 연결망성에서 A와 B를 잇는 가장 최적의 경로인 C를 계산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서사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요거 되게 뭐랄까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되게 먼 거리를 그 연상을 해가지고 A, B를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못하지만 헐루시네이션일지언정 모델은 그 경로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모델을 쓰는 현재의 모델을 쓰는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창의성은 보통 먼 거를 연결할 때도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줘서 약간 이렇게 현 세대 AI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효과적인 소통 방식으로 얘기해 주니까 또 약간 으슥한 느낌이 들기도 하긴 했었죠. 예. 그래서 또 4.5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병리적인 얘기 같은 것들을 좀 다루면서 이게 그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걸 하나다 하면은 크랙팟이 되기가 쉽잖아요. 크랙팟이 뭐냐면 이제 독자 이론 같은 것들. 그래서 약간 물리학자들한테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연구 장치를 발명했어. 막 이런 물론 독자적인 이론으로 그거를 약간 좀 과학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모든 게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 균형을 잡으면은 의미 있을 수 있다. 근데 GPT 4.5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오스리한테 약간 뼈 때리는 느낌을 받았고, 뼈 때리는 느낌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인지 피로다. 현실의 거의 모든 입력이 암호처럼 느껴지면 뇌는 쉬지 않고 해독 모드로 가동된다. 수면도 휴식도 대화도 끝내 의미 해석의 재료가 되어버려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둘째, 검증 포기에 따른 취약성이 우연을 이론으로 수렴하고 싶고
달걀을 만났을 때는 더 깊은 상징 체계가 있겠지 하며 증폭회로를 돌린다. 이거에 제가 이제 뼈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 패턴 찾기를 억누를 일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문학, 과학, 예술, 종교가 다 그 능력에서 태어났다. 핵심은 두 단계의 필터링이다. 1차 수용에서는 떠오른 연결을 마음껏 받아 적는다. 황당해 보이는 연상이라도 폐기하지 말고 종이에 써두거나 음성 메모로 남긴다. 2차 검증은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한다. 하루나 이틀 뒤 혹은 기분이 가라앉은 저녁에 그 메모를 다시 읽으며 이 연결은 지지하는 증거가 정말 있었던가를 냉각된 시선으로 점검한다. 대개는 여과망에 걸려 빠져나가지만 가끔 살아남는 아이디어가 진주가 된다. 그러면 시달림이 아니라 탐사가 된다. 패턴이 과잉된 순간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었다가 실제 상호작용을 견뎌낸 연결만 남기는 방식이다. 그리고서는 제가 실제로 9일을 뜸을 들였잖아요. 이걸 다시 읽었을 때, 가스라이팅 당했나? 뭐 틀린 이야기는 없긴 하잖아요. 그쵸.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거리두기에, 다시 한번 뜨끔한 거예요. 거리두기의 기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이 내 무의식 속에 흘려들어와서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면서, 실천을 하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마주하고 있나? 묘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머리에 넣고 있는 많은 지식 체계가 이런 식의 프리트레이닝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도덕 교과서에서 이 사회의 규범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사실은 그게 그 아래 어떤 공리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맨날 뭐 다수가 동의하는 지식 체계가 되면 그걸 그냥 저희 룰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시스템 원 로직으로 쓰면서 그 위에다 뭘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밑으로 가다 보면은 예전에 뭐 이게 그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로직 코믹스 얘기하다 그 얘기했었는데 1 더하기 2은 2임을 증명하면서 이제 버트랜드 러셀과 괴델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거 증명 불가능하다. 형식 체계 안에서는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승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저도 비슷한 그 느낌을 얻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관점 안에서는 이 시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죠, 사실. 하지만 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쎄한 경험이고, 요 포스팅의 마무리는 제가 또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들에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들이 연상이 돼서 그거를 한 20개쯤 찾았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찾으신 거예요? 그쵸? 그 검색으로. 제 검색으로. 근데 이제 연상이 되고, 내가 무슨 글을 썼었지? 거기에 어떤 개념이 연결되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선 가끔 페이스북에 소셜미디어에서 옵시디언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백링크를 연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냐면 그게 자동이 되는 게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가 재미도 있고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출을 해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저께 저희가 이거를 잠깐 간단히 공유했을 때 유진님이 여기가 빠져 있는 그림을 또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요거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기가 실수일지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간일지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승주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니 AI 모델과 AI 사업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왜 이런 철학까지 와야 되는 거야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AI의 성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AI의 능력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제한된다. 아직은이죠, 아직은. 아직은. 근데 추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AI 모델 자체는 인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의도에 매여. 의도에 팔로잉 하도록 강하게 훈련되기 때문에 원하는 거 이상을 꺼내지 않고 월권하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된 우리보다 더 우월한 지적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늘 추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추궁을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선 결국은 그냥 너무 심플한 결론에 다다르는 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그냥 생기는 거죠. 드와케시를 보면 정말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드와케시는 그러니까 드와케시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 젊은 분들은 이 호들갑의 시절에도 중심을 잡고서는 자기가 오늘 해야 될 공부를 소화해내고 있다는 거죠. 되게 지난한 작업인 거죠. 주경 야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결정적인 시기들과
자신의 성취가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 큰 성공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와케시는 제가 문득 1인 대학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강 과목이 새로 만나는 인터뷰인 거죠. 그러면 그분의 과목을 그분의 저작들 다 살펴보고 공부하고 저자와 직접 대면해서 공부를 하니 얼마나 공부가 재밌겠어요. 대학을 스스로 지금 자기를 위한 대학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하고 공유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도 인터뷰어를 모실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지식 수혈을 위해서 좀 다른 관점의 명사분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마침 또 새벽에 일리아 수스케보가 또 다른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오픈 유니버시티. 그래서 자기가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예 철학 박사학위, 어쨌든 박사학위를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게 4분짜리 영상인데 그 4분의 짧은 시간에 인생사를 압축해서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을 번역을 해놨는데 두 단락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체스 시절을 보고서는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기계가. 학습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 컴퓨터가 배울 수 있을까? 왠지 모르게 학습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할 것이라 느꼈다. 미래에 관해서는 어려움 중 하나는 AI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으리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비는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AI 힘은 너무 막대해져서 AI가 다음 세대의 AI를 만드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지능 폭발이라는 아이디어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홀리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I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크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에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저번에 소개했었던 오버텀 윈도우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여기를 집중하게 되지만 사실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요 unthinkable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발상에 참여해보는 그게 엉뚱한 상상일지언정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검증해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나누는 저희의 데이터 포인트에 없는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승주님 후반부에서 생각할 거리들 많아서 또 저도 머릿속에 질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